좀 더 잘 생성시킬 수 있는 몸으로 만드는 것에 관한 과정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비타민C가 에너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어질까, 대사를 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질까라는 건데, 비타민C의 역할, 기능, 이거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적혈구가 뭉쳐있는 것을 떨어지게 한다. 적혈구가 떨어지게 되면 산소 운반을 잘 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데, 특히 항산화 작용을 하게 되면 적혈구가 철이 들어있죠. 그게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철이 철 플러스 이가로 되어져 있을 때 산소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소가 떨어져 나가고 나면은 산소를 운반시키고 나면 철 플러스 3가로 바뀌고, 이 3가로 바뀐 철을 플러스 2가로 빨리 바꾸어주면 산소를 붙이기가 쉬워집니다. 이때 아까 비타민C로부터 나온 전자가 철 플러스 3가에 공급을 하게 되어져서 철 플러스 2가로 환원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항산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비타민C가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준다, 유해산소를 제거를 한다,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 몸속의 신진대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비타민C는 이 전자를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신진대사가 잘 되도록 해주기 때문에 산소 공급을 잘하고, 포도당이 이 세포 속으로 잘 들어가서 이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이 포도당을 산화를 시켜서 이산화탄소로 전환시키고 에너지를 바꾸는데 기여를 한다. 여기에 전자 공급을 한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C가 내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데 쉽게 도움을 줄 수가 있다. 포도당 대사가 훨씬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렇다. 즉 당분을 잘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두세 달 정도를 비오유키소를 먹고요. 그 다음부터 탄수화물을 극도로 줄여버려도 이제는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때부터 탄수화물을 줄여가 보자 라는 건데요. 보통 3달 동안 비오유키소를 먹어버리게 되면 내 당이 일부 떨어집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유튜브 댓글에 와서 한번 보시면은 비오유키소를 먹고 당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 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뇨의 위험한 거, 당뇨인데 먹으면 안 되는 거, 인공감미료. 설탕 대신 먹는 물질들을 주로 인공감미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식품 첨가물 대부분이 우리 몸속에 장에 영향을 끼칩니다. 인공감미료가 어떻게 당뇨에 영향을 주나. 설탕 대신 저열량 인공감미료, 당뇨병 위험을 높인다. 보시면 설탕 대신 사용하는 감미료인 슈크랄로스가 당뇨병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슈크랄로스는 설탕보다 600배 단맛을 내면서도 열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아스파탐, 그다음에 글리시리친 등과 함께 설탕의 건강 위협을 낮춰주기 위해서 널리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 칼로리가 없어서 그렇다. 하지만 인공감미료 자체가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장에서 흡수되어지는 양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적정량을 먹는 경우에는 큰 피해가 없으나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다르다. 그래서 합성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특히 인공감미료 이런 것은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팔고 있는 가공식품류들 속에 대부분 다 들어있기 때문에 먹는 것을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장을 망가뜨리는 것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밀가루 음식이죠. 밀가루, 글루텐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내 장을 망가뜨리는지 영상을 한번 봐보시죠. 글루텐이 왔습니다. 노란 게 글루텐이고요. 그러면 장 속에 있는 여러 단백질 물질들이라든지 각종 분해가 덜 된 물질들이 이렇게 들어와 버린다. 이래서 이 들어온 물질들, 큰 분자로 되어져 있는 단백질, 이거를 보고 펩타이드라고 그러죠. 이 펩타이드가 이 혈액 속에 돌아다니게 되면 이 혈액 속에 들어있는 면역세포, T셀, B셀, 백혈구, 매크로파지 이런 것들이 얘를 분해를 시켜버립니다. 얘를 분해시키는 거, 그 싸우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염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상한 분자들이 혈액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염증이 심하게 몸속에서 일어난다. 그럼 그걸 해결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에 장 누수가 되어지는 이걸 다 막아버리면, 안 들어오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식이섬유질을 많이 먹고요, 이런 분자들을 붙잡고 빼내버리는 겁니다.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식이섬유질을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전에 이런 분자들을 소화를 시키면 됩니다. 충분하게 소화를 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비오유키소다. 그래서 오늘 극복해야 되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없애야 되는 거, 탄수화물, 인공 감미료, 글루텐 이런 것들을 먹는 것을 피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만납시다. 바이바이. 비타민C를 하루 6000mg 복용하다가 몸이 가려워서 2000mg으로 줄였습니다. 줄이고 나니 가려움증이 사라졌어요. 3000mg을 먹으니 또 가렵고요. 비타민C가 가려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비타민C가 가려움의 원인이 되는지 질문을 하신 건데, 비타민C가 가려움의 원인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비타민C가 가려움의 원인이 된다면 비타민C를 먹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가렵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타민C 먹고 가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분으로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적습니다. 자, 그러면 비타민C를 먹었는데 가려움은 왜 생길까요? 자, 비타민C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2g을 먹으면 2g 중에서 한 1g 정도는 혈액으로 들어가고요, 한 1g 정도는 소화를 시키는 데 쓰이고요, 또 장을 통해서 빠져나가 버리고 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1g이 혈액 속에 들어가서 돌아다니게 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곳에 빨리빨리 채워지겠죠. 그리고 또 남은 것들을 각종 조직, 장기에다가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뇌세포에도 비타민C가 필요하고 굉장히 많이 가 있고요. 간, 췌장, 이런데, 신장 이런데 다 비타민C가 요구가 되어집니다. 특히 백혈구라고 하는 게 면역세포잖아요. 이 면역세포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각종 물질들을 분해를 시키는데 작업을 하는 세포인데, 얘네들이 물질을 분해시킬 때 내놓는 물질 중에 한 개가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내는데, 그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내는 원료가 비타민C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백혈구 속에는 일반 혈중의 비타민C 농도보다 150배 정도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가 백혈구 안에 많이 들어있다. 비타민C를 제대로 섭취를 하지 않고 비타민C가 부족한 몸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분이 비타민C를 먹으니까 여기저기 비타민C가 채워지고 백혈구에도 비타민C가 오게 되니까 이물질을 공격을 할 수 있는 총알이 많아진 겁니다. 분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총알이 많아진 겁니다. 내 몸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노폐물, 이물질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백혈구가 힘이 없어가지고 못 찾아내다가 비타민C가 들어오게 되니까 얘가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거죠. 걔네들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해를 시키죠. 이 분해시키는 과정에 쏟아져 나오는 분해 산물도 있고요. 또 이런 것을 처리하느라고 또 항체를 과다하게 만들어내 버리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가려움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내 몸에 지저분한 게 많다, 노폐물이 많다, 외부로부터 이상한 이물질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다, 들어왔는데 여태 모르고 살다가 백혈구가 힘을 가지게 되니까 그들을 없애는 과정에 발생한 가려움이다. 그래서 줄이면 그러면 왜 괜찮느냐? 또 힘이 빠지는 겁니다. 힘이 빠진다. 지금 저분이 하루에 6000mg을 먹으면 가렵다 그랬는데요, 2000mg을 먹으면 괜찮다 그랬고 3000mg을 먹으면 가렵다 그랬습니다. 이게 뭘 의미를 하느냐 하면, 비타민C 2000mg 먹어가지고 또는 비타민C 하루에 한 개 먹어가지고는 몸에 영향을 끼치기, 즉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보통 3g을 먹어도 몸에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뭐 3g도 영향이 온다 이런 얘기인데요, 저게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백혈구가 힘이 생기면 몸에 있는 것을 꾸준히 조금씩 분해해서 소변으로 자꾸 빼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다 없어지고 나면 비타민C를 많이 먹어도 이제 가려움이 없죠. 노폐물을 제거하니까. 그래서 가려우면 줄이시고 안 가려우면 늘리시고, 이걸 반복해서 계속 하시다 보면 몸 안 청소가 깨끗하게 됩니다. 비타민C는 혈액 속도 청소를 시키고 혈액의 바깥쪽도 청소를 시키고 얼굴 피부도 깨끗하게 청소를 해준다. 안 먹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힘드시더라도, 다소 가렵더라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드시면 분명히 아무
아무 일 없이 비타민C를 열알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날이 온다. 몸 대청소를 하는데 비타민C만한 게 없다. 잘 챙겨 드시면 분명히 좋은 건강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비타민C 영양제 아닌 필수제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체내 흡수, 배설, 흡수도 잘 되고 배설도 잘 되기 때문에 6시간마다 먹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게 혈액의 농도입니다. 여기가 먹고 나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가로축이 뭐냐 하면은 시간을 나타냅니다. 6시간, 12시간, 그 다음에 18시간, 24시간. 24시간이면 본래 농도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6시간 정도 되면 거의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까만 점이 아스코르빅 애시드, 이게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가 농도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6시간 정도 되면 떨어진다. 그래서 6시간마다 먹어주는 게 좋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식사 때마다 먹으니까 거의 뭐 4시간마다 먹고 저녁 시간에 한 번 더 먹어주면 더 좋겠죠. 시간은 6시간 정도마다 먹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먹는 습관은 지금 식사 때마다 먹고 하지만은 한 번 더 먹어주는 것도 좋죠. 요 위에 하얀 원으로 되어져 있는 이건 이제 칼슘이 붙어 있는 비타민C, 칼슘 아스코르베이트의 경우에는 좀 더 농도가 높더라. 그렇지만은 아래에 있는 칼슘 아스코르베이트라고 하는 거는 진정한 비타민C가 아닙니다. 비타민C를 먹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이 아스코르빅 애시드라고 하는 애시드, 산 요걸 먹기 위해서 비타민C를 먹는 거고 이 애시드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항산화 역할을 하는 건데 칼슘형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사실상 먹거나 만합니다.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비타민C 결핍은 괴혈병을 일으킨다라. 괴혈병, 혈액이 괴사되어진 혈액이 망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부족하면 혈액이 망가진다, 죽는다라는 거죠. 이런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비타민C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언제 복용하는 것이 좋나요? 비타민C는 체내에서 흡수 배설 작용이 빠르기 때문에 6시간이면 고갈이 되어진다. 따라서 6시간마다 먹는 것이 좋다. 비타민C 복용 시간을 식사 후로 한다면 자연스럽게 3차례 나누어 먹게 된다. 식사 후로 한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수준, 먹어야 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비타민C를 처음 접하고 이 비타민C를 부담 없이 먹는 방법 중에 한 개가 식후에 먹는 거죠. 그리고 한 두세 달 정도 먹고 나면 위장의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많이 먹어도 발생하지 않고요. 그래서 전에 먹는 게 사실상은 더 효과적이다. 뭐가 효과적인 것이냐? 비타민C는 산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녹이는데 도움이 된다. 즉 위산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식사가 끝나고 나서 비타민C를 먹는다면 비타민C와 우리가 먹은 음식물하고 만나는 시간이 더 짧아지는 셈이 되는 거죠. 그것을 빨리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미리 비타민C가 위장 속에 있는 게 낫고 또 불안정한 물질이 생기면 비타민C하고 반응을 해서 정화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비타민C를 섭취를 하는 목적 중에 한 개도 우리 혈액 속이나 세포 속에서 불안정한 물질들을 없애기 위해서 비타민C를 먹는 거거든요. 그런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 활성산소를 비타민C가 만나서 제거를 해버리듯이 우리 위장 속에서 활성산소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로 인해서 불안정한 물질이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물질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미리미리 먹어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 자, 댓글이요. 좀 읽으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분은, 글루타치온과 비타민C 주사를 통해서 해독을 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있는 나라는 이런 주사가 거의 없고, 있더라도 글루타치온 1g과 비타민C 5g, 비타민 B12,
조금 이렇게 세 가지를 저용량으로 섞은 칵테일 주사로 넣고 있더라고요. 되게 비싸기만 하고 한국의 메가도즈랑 비교하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여쭙고 싶은 질문. 첫 번째, 글루타치온과 비타민C 주사를 이렇게 섞은 칵테일 주사를 맞으면 흡수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요?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어요. 자, 우선은 순차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글루타치온하고 비타민C를 주사로 맞을 경우에 흡수. 자, 이 흡수라고 하는 말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흡수, 어디에 흡수가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예. 주사로 들어온 것은 흡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쓸만한 곳은 사실 없죠. 그래서,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마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저것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건 뭐 관계가 지금 이 칵테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흡수라 함은 장에서 물질이 흡수되어져서 혈액으로 들어오는 이 과정을 흡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성이 별로 없다. 칵테일로 맞을 경우에 저것이 세포 속으로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칵테일을 하든 안 하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가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장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미 주사로 혈관에 다 넣어버리기 때문에 소화 흡수와 관련되어져 있는 그 흡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저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작용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라는 것에 관해서는 결국 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을 맞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자, 두 번째, 한국에서는 비타민C 글루타치온 주사시 용량 어느 정도 맞느냐.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요, 많이 맞는 경우에는 뭐 80g, 그 다음에 뭐 90g, 또 50g, 40g, 뭐 이런 정도, 10g, 20g, 뭐 이런 정도로 맞고 있죠. 일반적으로 10g 정도부터 출발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에도 주사제로 맞는 경우에는 보통 뭐 6g, 10g, 20g 이 정도씩 많이 맞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처음 말씀드린 칵테일 주사를 맞는다면 저 정도 용량이라면 얼마간의 주기로 맞는 것이 안전한지요? 이렇게 물었는데요.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글루타치온 1g, 비타민C 5g 저거 같은 경우에는 매일 맞아도 될 정도의 양입니다. 한마디로 별로 양이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자, 여기서요. 이분은 지금 주사에 꽂혀 있고요. 경구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경구 투여와 주사 영양, 지금 말씀하신 주사로 맞는 저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몸속에 필요로 하는 이 성분들, 글루타치온과 비타민C는요, 굉장히 소모성이 크죠. 한마디로 비타민C만 해도 6시간마다 먹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잘 없어진다. 주사로 맞는다. 예를 들어서 50g을 맞았다. 3일 정도 지나면 사라지고 없다. 네. 분해돼서 없어지고, 사용되어져서 없어지고, 소변으로 빠져서 없어지고, 남으면 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결국, 주사로 맞는 경우에는 뭐 50g 정도 맞을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는 맞아야 되는 수준의 양이죠. 그런데요, 그것도 일주일에 2번 맞아도
사라지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거죠. 3일 정도면 사라지니까, 예, 보통 아까 6시간마다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넣어도 50g을 넣어도 결국은 빨리빨리 다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사로 맞을 경우에 고농도로 한 방에 넣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비타민C 농도가 혈중에서 약 400 정도가 나오면 특히 항암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인 농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400mg/dL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먹는 경우에는 이 농도를 채울 수 있는 양만큼 먹기가 어렵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유는 흡수되어지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정도이고요. 지금 이분은 암 관련되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건강을 위해서 맞는 그런 수준이라면, 자, 매일매일 병원에 가서 맞는다. 또는 일주일에 한두 번 병원에 가서 맞는다. 그 다음에 맞고 나도 한 3일 정도 지나면 사라진다. 비용은 엄청 많이 든다. 이게 주사 영양제의 특징입니다. 자, 경구투여는요, 매 식사 때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먹은 양이 설사가 되어진다면 이제 꽝이죠. 설사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6시간마다 먹을 수도 있고, 4시간마다 먹을 수도 있고, 식사 때마다 먹을 수 있고, 계속 잘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얘가 혈중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흡수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은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혈중 농도를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다. 주사제처럼 400mg씩 올리지는 못하지만 일정 농도로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인 거죠. 글루타치온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꾸준히 계속 먹어주면 되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가격은 쌉니다. 무엇이? 예, 경구로 먹는 영양제가 훨씬 더 싼 거죠. 병원에 가서 계속 비싸게 맞는 거, 지속적으로 계속 먹는 거,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거면 값싸고 편리한 걸 택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속적이라고 하는 거는요, 경제적인 영향이나 또는 그 구애를 별로 받지 않고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지속적으로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10년 동안 주사를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좀 더 이 편리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택한다면 경구 투여 영향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지금 저기서 맞고 있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른 나라에 계신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서 글루타치온 1g 뺏기 주사로 못 맞고 비타민C 5g 뺏기 못 맞는다면 차라리 경구로 영양제를 먹어주는 게 훨씬 더 이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뭘 선택하시든지 자유니까요. 편리한 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 질문 또 한번 볼게요. 선생님, 저는 4년 전에 길랑발의 증후군 희귀병으로, 이름도 좀 생소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양수족의 말초 신경 회복이 되지 않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혈압이 높아 약을 복용하나 조절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혹 메가도스 비타민C를 복용하면 도움이 될는지요?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자, 비타민C 누구나 먹고 있는 영양제입니다. 음식을 통해서도 이미 먹고 있고 영양 성분으로도 먹고 있죠.
자, 이러하기 때문에 누구나 필요한 양만큼 충분하게 먹어주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이 비타민C를 먹어줌으로 인해서 몸에 신진대사나 또는 몸의 그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것이나 각종 내 몸에서 일어나는 대사장애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중요한 물질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고혈압을 또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 혈압을 줄여줄 수 있는 성분 중에 한 가지인데 비타민C가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비타민C가 혈압과 관련이 되어져 있기는 하나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정통적인 고혈압의 관리 방법은 약물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식이요법이라든지 운동요법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조절을 해 나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혈압약을 먹는 것은 뭐 당연히 챙겨 드시면서 관리를 하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식이요법을 하거나 운동을 통해서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 혈압약을 줄여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택해가는 게 맞고 거기에 추가로 영양요법을 이용을 해서 각종 영양제로 내 몸에 어디에 어떤 곳에 어떤 문제로 몸이 혈압이 올라가 있는지 잘 모르니 각종 영양제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랑발의 증후군이 아닐지라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단순한 혈압만 있을 경우에라도 비타민C는 메가도스 요법을 활용해 보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거죠. 자, 이분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길랑발의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비타민C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까지 하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자, 제가 요거 다른 사이트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길랑발의 증후군이다. 증상은 안면마비, 복시, 다리 통증, 가슴 두근거림, 호흡곤란, 삼키기 곤란, 배뇨장애, 감각 이상, 관련질환, 위염, 대상포진 폐렴, 상기도 감염, 식중독, 진료과는 신경과에서 하고 있다.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도 이거 뭐 알아놓으면 도움이 조금 될 것 같습니다. 길랑발의 증후군은 말초신경과 뇌신경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염증성 질환을 의미한다. 이 질환은 모든 계절에 전 세계적으로 발병한다. 남녀 모두에게 발병하며 30에서 40대의 젊은 층에게 흔히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증상이 나타나기 1에서 3주 전부터 경미한 호흡기계, 소화기계 감염 증상을 경험한다. 증상은 며칠 정도 지속되며 증상이 가라앉은 후 수일, 수주 사이에 신경염 증상이 나타난다. 자, 아래 원인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요.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세포 매개 면역 반응과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은 면역, 그 다음에 바이러스를 없애는 거, 그 다음에 유발 요인들 여기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너무 어렵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원인도 잘 모르겠다. 해결 방법 못 찾겠다. 그러면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쉽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그거 먼저 하면 됩니다. 우선 해봐야죠. 방법이 없으니까요. 네, 뭐 약이라고 그래봐야 제가 볼 때는 스테로이드 계열이나 뭐 이런 거 통증을 좀 줄여준다는 뭐 이런 거 항생제 이런 걸 먹어야 되는 그런 정도 수준이다. 자, 그런 것들을 하기 이전에 열심히 해봐야 되는 거 원합니다. 내가 정말 내 몸을 제대로 관리를 해왔느냐? 나는 지금 이 고혈압과 길랑발의 증후군 이외에 다른 문제는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저는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른 문제 뭐가 있는지 나도 잘 몰라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거. 네, 우선 물을 잘 마신다. 이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산소가 잘 들어가도록 숨 호흡을 잘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금을 잘 챙겨 먹는다. 네 번째, 비타민C를 잘 챙겨 먹는다. 그 다음에 잠을 잘 잔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휴식을 잘 한다. 그 다음에 체온을 유지시켜준다. 이거 전부 다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종 영양소, 부족한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 있는 대로 열심히 골라서 다 챙겨 먹는다. 이거를 다 했는데도 별 차도가 없다. 그러면 팔자다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기서 질문을 하고 있는 비타민C, 메가도스 당연히 하셔야죠. 그런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거 전부 다 하면 제가 볼 때는요. 충분히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목욕을 열심히 하는 거, 몸이 잘 돌아가게 하는 거, 말초신경까지 강제적으로 모세혈 강제 순환이 되어져야 말초까지 혈액과 산소가 공급이 잘 되어지고 그 공급이 잘 되어져야 결국은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거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보세요, 방송 중입니다. 다음 분 댓글, 비타민C와 소금을 소량으로 시작했을 때 변비도 없어지고 있었던 게 없어졌다 이런 말씀 같아요. 소화불량 완화된 듯 해서 다음 단계로 키토산과 비오육시소를 했는데 하루 만에 변비가 심하게 왔습니다. 소변 염도는 아주 낮아서 비타민과 소금은 소량으로 계속 섭취 중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요? 자, 변비하면 몸에 수분이 부족한 거죠. 자, 이분은 소화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염분 부족하고 염분이 부족하니까 체내에 들어있는 수분도 부족한 상태가 되어져 있다. 그런데 소금과 염분과 비타민C를 챙겨 먹고 조금씩 소화도 되는 것 같고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고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비오육시소 전부 챙겨서 먹었더니 하루 만에 변비가 왔다. 하루 만에 왔다. 뭐냐면요. 키토산이 들어가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저분은 수분이 부족한 몸이다. 염분을 적게 먹고 있었다.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니까 키토산이 그 수분을 붙잡아서 변비가 오게 된다. 원래 수분이 부족한 몸이었고요. 키토산이 들어가서 수분을 붙잡고 그 다음에 소금을 먹고 비타민C를 먹고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다 보니까 수분 사용량이 증가하고 몸에서 배출되어지는 수분의 양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장 속에 들어있는 수분마저 또 끌어가 버리기 때문에 변비가 하루 만에 와버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비오육시소는 열심히 드시는데 여기서 키토산을 빼고 먹어야 됩니다. 빼고 먹고 수분과 비타민C 열심히 챙겨 먹고 변비가 괜찮아지면 그때 또 키토산을 하나만 먹어보는 겁니다. 하나만 먹어보고 아무렇지도 않으면 또 두 알로 내리고 세 알로 내리고 이렇게 해서 먹어가다가 또 변비가 오면은 또 줄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 늘렸다 줄였다 끊었다 반복하다 보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 정상으로 돌아온 그 시기가 뭐냐면은 내 몸속에 이제 수분이 좀 채워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저분 소량씩 먹고 있다. 자, 비타민C, 소금 훨씬 더 많이 챙겨 먹는 게 저는 빨리 돌아갈 수 있는 빨리 몸에다가 수분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분도 이제 저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 몸에 수분이 적어서 굉장히 날씬한 분,
예,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 또 저혈압이 있기도 할 만한 분, 이런 분이 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키토산을 먹고 나서 변비가 오시는 분들이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 정도로 수분을 적게 먹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빨리 수분 섭취를 많이 하고 소금 섭취 당연히 잘 하고 키토산 중단했다가 다시 섭취하는 것을 반복을 하시면 금방 정상화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질문, 네. 아유베다 님께서 소금이 중요하네요. 이렇게 적어 주셨고요. 명리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남편이 혈압약을 먹고 있는 중에 기립성 저혈압이 왔는데, 혈압약을 끊어야 하나요? 그리고 콩팥도 3기인데 비타민을 먹어도 되나요? 이거 질문이요. 굉장히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저런 경우에는 담당 주치의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죠. 예, 지금 말하는 혈압약 끊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저 이야기요. 그 다음에 비타민C는 원래는 누구나 정상적인 사람들 다 먹어도 되는데 콩팥이 3기다 이런 글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슨 어떤 상태로 되어져 있는 것을 제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상의를 하는 게 훨씬 더 옳습니다. 예, 저는 답변 곤란합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을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빨리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54세 여성입니다. 박사님은 저의 은인이십니다. 저는 거의 30년 동안 위장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 박사님 강의를 듣고 비타민C를 먹었습니다. 식후 2알씩 하루 6g 먹었습니다. 지금은 비오유키소를 다 먹고 있습니다. 용융소금도 식사 직후에 조금씩 먹습니다. 소변 염도가 저녁에는 1.0이고 아침은 0.5입니다. 지금은 비타민C를 하루에 15g 먹습니다. 호전 반응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은 머리가 아팠고 지금은 손가락도 아파요. 기타 너무 많아 다 적지 못할 정도입니다. 지금은 위가 너무 편안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천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돌아올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건강해질 수 있다. 실천하는 자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들 들어보면 비타민C를 먹었더니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가스 찬다. 더부룩하다. 배가 부글거린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배가 부글거린다. 당연히 부글거리는 겁니다. 네. 기타 잠이 안 온다. 얼굴에 뭐가 생긴다. 또 너무 졸립다. 속이 쓰리다. 요로 결석이 생긴다고 해서 못 먹겠다.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나만 유독 저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거죠. 그건 나만 유별나기 때문인 겁니다. 몸이 유별하다. 다른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고 비타민C에 대해서 정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경우에 계속 먹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밥을 먹고 밥 먹고 나서 좀 이상하다고 해서 밥을 계속 안 먹는 건 아니잖아요. 또 좀 괜찮아지면 먹기도 하고 또 그래도 먹기도 하고. 근데요, 밥이랑 비타민C랑 사실은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비타민C가 특별히 이상한 음식이 아니다. 예. 밥하고 비슷한, 예, 최종적으로 분해가 되면 밥 비슷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도 괜찮다라는 거고요. 많이 먹어봐야 설사다. 예. 그래서 너무 고민, 걱정 그런 거 하시지 마시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게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뭐 끊어버리고 안 해버린다든지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 지금 이분처럼 이런 글을 써 놓으신 분이 제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댓글들을 좀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용기가 날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호전 반응을 거쳐서 결국은 다 좋아지더라.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요, 분명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5개.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5개를. 그래서 교통사고 나면, 네, 비타민C를 열심히 드시는 게 가장 좋다. 자, 네, 5개 깝니다. 제가 5개 먹는 영상을 올려놨는데 그 영상 담당자가, 네,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5개 먹는 거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개 들어갑니다. 근데 이 5개를 한 개씩 먹는 게 아니라 한 번에 5개를 먹겠다 이거죠. 한 번에 꼴까? 이렇게. 좋으신가요?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요. 한 번만요. 갑니다. 네, 이렇게 한 번에 먹는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예, 크리스마스 선물 퀴즈를 지금부터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예, 맞히시는 분, 네, 2분을 골라서, 2분, 네, 열심히 한번, 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요, 오늘 되게 쉽습니다. 한번 보시죠. 요렇게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섭취한 밥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소화되어지며 이렇게 나온 이 포도당은 우리 몸속의 세포 속에서 해당계, 당이 분해되어지는 해당계,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분해되어져서 최종적인 산물로 이것이 만들어집니다. 에너지로 만들어집니다. 자, 최종적인 산물로 만들어지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종종 질문을 하시죠. 힘들어 하는 것들 있거든요. 그것의 원인이 되어지는 물질입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아시는 분은 댓글에다가 글을, 예, 답변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기가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 쉬운 문제라서 보기를 내드리기에는 좀 그렇군요. 자,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예, 포도당으로부터 만들어진다. 해당계와 미토콘드리아에서도 만들어진다. 우리 몸에서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분해되어져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런 물질입니다. 자, 답변을 자, 답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이산화탄소. 포도당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요, 피루브산으로 만들어지고요. 이 피루브산이 다시 분해되어져서 이 스텝으로 가는 동안 해당계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나오고요. TCL 사이클 속에서도 이산화탄소가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도 하나 나옵니다. 자, 이산화탄소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게 우리들 몸속에서 잘 빠져나가지 못하면 여러분들 고생하시죠. 복통이 온다, 팽창, 복부 팽만 이런 것도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당 한 분자를 가지고요. 이산화탄소 몇 개 만들어내냐면 6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죠. 포도당 한 분자가 6개의 이산화탄소를 만든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뒤에 이게 배출되어져서 나가게 되는데 이게 제대로 못 나가면요. 세포 속에 또는 우리 조직 장기 속에 정체를 하게 된다. 자, 이게 세포고요. 여기서 만들어진 세포가 혈관으로 들어온 뒤에 적혈구와 만나서 이 이산화탄소가 HCO3-로 바뀐 뒤에 이 적혈구한테 붙어서 운반이 되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건데 이 과정에요. 이 이산화탄소는 염소가 관여되어져 가지고 이 적혈구에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염소가 어디서부터 온 거냐? 소금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잘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가스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 이산화탄소가 H2CO3 그 다음에 HCO3- 이런 형태로 적혈구와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염소도 달라붙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흡합과리에 가가지고 다시 염소가 떨어지면서 이 H2CO3로 전환되어진 뒤에 CO2로 바뀌고 다시 이쪽으로 폐포를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간다. 이 과정에 염소가 또 필요하다. 그래서 혈중 염소 농도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혈중에서만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염분의 농도 이쪽 세포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CO2가 잘 넘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도 소금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염분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또 저기에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는요, 좀 더 쉬운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여러분들,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 한 번씩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췌장에서 인슐린과 희랑작용으로 작동하며 이 호르몬은 몸속에서 간과 근육에 저장 축적되어져 있는 글리코겐을 분해를 해서 우리 혈액 속에 포도당 농도를 조절을 하는데 조절을 한다라는 건데요. 이 조절하는 호르몬, 이 호르몬의 성분명은 무엇인가요? 라는 건데요. 인슐린하고 같이 기량작용한다. 췌장에서 분비되어져 나오는 것이죠. 어렵나요? 인슐린 하면 뭔가 있죠. 자, 또, 이 답변을 마치는 동안,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는 동안 광고 하나를 내보내고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 답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이렇게 생긴 췌장이 있고, 이 췌장에는 섬이라고 하는 섬,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섬. 제주도도 섬이죠. 그런 섬을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베타 세포가 있고 알파 세포가 있습니다. 자, 이 베타 세포, 이 파란 색깔 띠는 이거죠. 이 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분홍 색깔로 되어져 있는 이 알파 세포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호르몬, 글루카곤입니다. 정답은 글루카곤이라는 거죠. 좀 어려우셨나요?
그래서요, 이 글루카곤 잘 보면 어떤 때 분비되어져 나오느냐면 우리 몸에서 작동하고 있는 신경 중에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고 그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부교감신경은 랑게르 한스슨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시켜서 인슐린 소모를 시켜서 혈당을 감소시키는 그런 호르몬이고 이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교감신경, 즉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이 긴장을 해 있을 때 작동하는 신경이죠. 자, 이 신경도 랑게르 한스섬의 알파 세포와 연관이 되어져 있고 이럴 때 글루카곤이 분비되어져 나온다. 즉 밤에 자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 몸은 교감신경이 발달해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밤에 계속 글루카곤을 분비를 하게 된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당이 안 떨어졌다 이러는 분들은 밤중에 잠을 잘 자는 것만 해도 당이 일단 내려갑니다. 자, 당 잘 안 떨어져서 고민하시는 분 잠이라도 잘 자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지금 프린세스 오로라님께서 글루카곤이라고 적어주셨네요. 예, 맞히셨습니다. 야, 역시 대단한 실력자이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한번 가보죠. 이게 세 번째 문제인데요. 닥터 한스가 주장하는 당뇨 영양제는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 소화효소제이다. 그리고 마그네슘도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슐린이 세포에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영양제이고요. 글루카곤 방출을 억제하기도 한다.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도 사용이 되어진다. 이 영양제는 무엇입니까? 라는 건데요. 지금 맞히는 분이 별로 없어서 바로 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네, 마그네슘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그네슘이라고 쓰셔도 좋습니다. 기호로 표시를 할 때는 Mg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마그네슘이라고 이렇게 나타냅니다. 원자 번호는 12번이고요. 원자량은 24입니다. 전자가 이 마그네슘에 12개가 들어서 있고 그게 이렇게 돌고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최외곽 제일 바깥쪽 껍질에 전자 2개가 이렇게 돌고 있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것 때문에 이 마그네슘은 이 전자 2개를 잘 버리고 마그네슘 플러스 이가로 잘 존재를 하게 되죠. 즉 이온화되어진 마그네슘, 칼슘도 역시 마찬가지 이온 칼슘 형태로 되어지면서 녹습니다. 자, 이 마그네슘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많이 섭취를 하게 되는데요. 음식 초록 색깔을 띠는 야채 채소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 색깔을 띠는 야채를 열심히 챙겨 먹으면 마그네슘을 잘 공급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야채를 잘 챙겨 먹지 못하여 몸속에서 마그네슘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채 열심히 챙겨 드시고요. 당뇨병하고 이 마그네슘이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형 당뇨병 환자는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가 많다. 안 그래도 부족한데 당뇨 환자 대부분이 부족하다. 건강한 사람과 비교해서 2형 당뇨 환자는 일관되게 마그네슘 레벨이 낮더라. 마그네슘은 당뇨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많은 논문들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이신 분들 마그네슘 열심히 챙겨 드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췌장에서의 마그네슘은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되어지는 것을 줄여주는 데 역할을 한다. 그래서 혈당을 내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글루카곤을 과잉되어지게 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마그네슘이다. 마그네슘은 글루카곤의 방출을 억제한다.
글루카곤 분비에 대한 칼슘과 마그네슘의 효과. 네, 마그네슘. 이렇게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면 안 된다. 또 우리 세포대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마그네슘은 이렇게 많이 이용이 되어져 있고 있다. 여기도 마그네슘, 여기도 마그네슘. 그 다음에 이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속에서도 마그네슘이 또 이용이 되어지고 있다. 마그네슘 정말 중요한 원소 중에 한 개다. 그래서 이런 채소류를 열심히 챙겨 먹으면 이 채소 속에 들어있는 엽록소 한 분자당 마그네슘이 한 개씩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마그네슘 챙겨 먹어야 된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무지무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7대 영양소로 불리고 있으며 이 성분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는 성분이다. 소장에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막고 담즙산을 흡착 배설시켜 콜레스테롤의 빠른 소모를 유도한다. 포도당의 체내 흡수를 지연시키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이 성분, 이 물질, 이 영양소 이름은 무엇일까요? 라는 겁니다. 자, 무엇일까요? 자, 답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아시는 분은 그냥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답변 쓰시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답변 공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수박입니다. 수박을 먹게 되면 이 수박 씨도 종종 먹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먹은 수박 씨가 변으로 나옵니다. 수박 씨는 소화가 되어지지 않는다, 분해되어지지 않는다, 흡수가 되어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이 수박 씨 표면에 셀룰로스라고 하는 것으로 코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셀룰로스라고 하는 것은 포도당이 베타1사결합을 해가지고 붙어 있는 그런 고분자성 식이섬유질이고요. 셀룰로스는 몸속에 소화기관에서 녹지 않습니다. 녹지 않는다. 예. 그런데 녹는 식이섬유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 녹는 식이섬유가 바로 키토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키토산은 계속 어떤 물질들을 붙잡고 바깥으로 빼내주기도 하고 혈당이 올라가는 것도 막아주기도 한다. 그래서 요 문제의 답은 키토산입니다. 키토산은 식이섬유질의 일종이고요. 이러한 채소로부터 나오는 식이섬유질하고는 한이하게 기능성이 다르다. 그 이유는 위장에서 키토산은 녹고 이 채소류로부터 나오는 식이섬유는 녹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키토산은요,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이유가 바로 담즙산을 계속 붙잡고 바깥으로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도 막아주기도 한다. 유산균의 정식에도 도움이 된다. 이것이 키토산이 하는 기능이다 라는 건데요. You are still in my mind. The truth is so hard.